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25와 연고 제7장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여러가지 변화 그리고 97년 외환위기가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변화된 것은 무엇이고 변화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평가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이고요. 7장의 제목은 97년 외환위기는 발전국가를 변화시켰는가. 우리가 앞장에서 6장에서 설명했던 그런 박정희 체제의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 사이에 일반화된 호혜성이라는 도덕규범으로 서로 연결이 돼서 시너지를 냈던 그 시스템이 박정희 대통령 사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이제 집권하는 세력이 바뀌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 변화가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체제를 그대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전두환 노태우 체제이고 그 노태우 체제의 후반기에 가서 이제 민주화를 해서 김영삼 대통령을 마저 문민 대통령이라 그러면서 새로 뽑았고 과거에는 군인 출신 대통령이었다가 그렇게 변화하면서 국가가 과거보다 점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아주 탄탄하던 강한 국가, 강한 국가라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군사력이나 경찰력으로 사회를 통제한다라는 뜻에서 강한 국가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 정부를 구성하는 각 부서들 간의 어떤 긴밀한 응집력, 부서들 간의 연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짜였고 또 그것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 국가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동기가 굉장히 솔선수범을 통해서 나라의 발전, 민족 중흥을 한번 하자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던 공무원들 많았죠. 근데 그런 이제 박정희 체제의 장점이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면서 특히 김영삼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현저하게 약화되죠. 소위 민주화라는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는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그 내적인 어떤 도덕적 동기라 그럴까요? 그런 것은 굉장히 약화가 돼서 이제 좀 속되게 표현하면은 자리에 있을 때 한탕 해먹자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게 뭐 좋게 보면 민주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뭐 시장의 자율성이 높아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한데 나쁘게 보면은 각자의 개인적 이기심, 자기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이기심은 더 늘어났는데 그것을 도덕적으로 관리하고 규범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해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공동체, 가장 큰 공동체가 이제 국가 공동체라면 그 국가 공동체에 헌신하는 어떤 도덕적 가치는 점점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는 김영삼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금융 자율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등장하고 은행의 이자율이 관치금융에서 이제 좀 자율화가 됐고 그다음에 정책금융 같은 게 아예 없어지죠. 과거에는 이런 부분의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업을 선발해서 지원을 해주던 게 아예 이제 시장 자율에 다 맡긴다 그러면서 다 폐지가 되고 또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있던 외환 관리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완화가 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돈을 받지 않아도 해외의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경제가 과거보다 박정희 대통령 체제 덕분에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각각의 부분에서는 국가가 이제는 과거같이 좀 직접 개입해서 통제하는 것보다는 자율성에 맡기자 하는 흐름이 점점 커지죠. 다른 말로 하면 국가의 기능이 약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체제의 성공이 가장 큰 기여를 하죠. 그래서 뭐 무역 수지가 엄청난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해외 자본이 국내에 엄청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구하는 게 국가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출도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쉽게 혹은 더 자유롭게 해외에서 투자한 돈을 직접 민간이 받아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또 국제화에 대한 요구도 많이 늘어나서 뭐 OECD 가입을 해야겠다 하는 게 김영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그 외교적 목표가 됐고 뭐 국민들이 거기에 일정한 동의도 했었고 우리도 이제 유럽같이 좀 자유로운, 자율화된 시장, 자율화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라고 이름 붙인 뭐 박원순의 참여연대 같은 게 바로 그때 생기죠. 무슨 경실련이다, 참여연대다, 환경운동연합이다 하는 단체들이 그때 생기면서 말하자면 서양과 같은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를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한편으로 있었지만 그걸 반대편에서 보면은 국가의 헌신적인 공동체를 위한 국가 관료들의 헌신적인 공동체를 국가 공동체를 위한 노력에 필요한 도덕적 의무감 이런 것이 약화되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각자가 잘 사는
각자의 기회에 충실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굴러가면은 경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고전적인 자유주의 시스템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의외로 서양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고 결국 97년에 외환위기라는 재앙을 불러오죠. 이제 그 과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삼 정부가 했던 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이제 없애버립니다. 당연히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관리하던 경제기획원도 같이 없어지고 산업정책이 없어집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떤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그 육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지원한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김영삼 때 없어집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계속하고는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그렇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과거 같은 관치는 이제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킵니다. 근데 그때 벌어졌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국가의 개입과 그 국가의 개입에 필요한 도덕적 무장이 해제가 되니까 한보철강에 의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업인들이 이제 국가 관료들한테 도덕적으로 무장 해제된 국가 관료들한테 뒷돈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아들이 그 돈을 받고 한보철강에 특혜를 주는 게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죠. 과거에는 그런 일이 뭐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발각이 되면은 중앙정보부나 무슨 온갖 그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서 그런 낌새가 있으면은 여지없이 국가 권력이 들어가서 이런 이상한 말하자면 부정부패하는 거 안 된다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런 기능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민간에서 이제 자기 각자의 민간 영역의 각 기업의 각 그 액터의 이해관계를 관철해달라고 국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요구를 하는데, 그 가장 손쉬운 방법이 돈 주고 브라이버를 하는 거죠. 뇌물을 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니까. 그 대표적인 게 한보철강 경우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보기에는 김영삼 정부 때 정실 자본주의라는 것이 드디어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정희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정실자본주의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오해고, 박정희도 별 다른 정치 지도자들하고 달리 뒷돈 받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뒷돈 부분에 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서도 그걸 하면은 가차 없이 처벌했죠.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아까 얘기한 이제 전두환 노태우 체제로 이행이 되면서 점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니까 자율적인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자율적인 것의 끝에 가면은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만 챙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덕성은 없어지고 거기에 정실이 끼어서 뒷돈 준 놈 챙겨주는 그 시스템이 많아지게 되는 게 저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어떤 큰 변화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문제를 일으키다가 드디어 외환위기라는 큰 사건을 불러일으키죠. 근데 이런 큰 과정에서 가장 역설적인 것이 저는 요즘의 세태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평가하면서 가장 역설적인 게 이렇습니다. 자유로운 시장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는 보수, 우파들, 시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은 자유로운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해요. 이승만, 박정희가 보수 우파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실제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로운 시장을 기본으로 했지만, 자유로운 시장보다는 그 시장을 관리하는 국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관료들의 도덕성을 자기가 가장 정점에서 솔선수범으로 이끌고 하던 그 도덕성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해체하는 과정이 맞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과정인데, 보수 우파는 박정희를 따르죠. 거기에 반해서 국가가 자본을 규율하고 시장을 통제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좌파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 기본적인 생각은 좌파들은 이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솔선수범을 안 하죠. 자기들이 각자가 겉으로는 국가를 위한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하고 그러지만 뒤에서 까보면 그 정책을 맡은 사람들은 다 자기 측근들, 자기 운동권 선후배들, 혈연지연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권을 내주는, 그러면서 박정희를 가장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설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시장 만능주의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돈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은 권력을 시장이 돈 주고 산다,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던 분인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수파는 박정희를 추모하는데, 박정희 노선을 따르는데, 그리고 시장 말고 국가가 시장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좌파들은 박정희를 오히려 비난하고 있죠. 박정희야말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무슨 맨날 하는 얘기가 겨우 술자리에서 대학생하고 술 먹은 이벤트 하나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그러는데, 아주 역설이죠. 국가가 자본을 규율하고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는 진보, 좌파는 박정희를 폄하합니다. 역설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진보적인 모습과 보수적인 모습, 좌파적인 모습과 우파적인 모습을 다 갖고 있는데,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분이었어요. 좌파는 국가 개입한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엉망이니까 개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개입을 해서 성공적인 결과가 안 나고 항상 막 자살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본인이 이걸 못 따라가니까 내노란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하는 식으로 이중잣대를 갖게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책을 조갑재 대표가 쓰면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표현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성장시킨 시장, 시민사회, 이 사람들이 박정희 체제를 거치면서 성장을 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점점 더 자유를 누리게 되면은 자기같이 엄격하게 디시플린으로, 규칙으로, 규율을 가지고 국가를 관리하던 그 체제를 싫어할 거라는 예측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갑재의 역설적인 게 내 무덤에 후손들이 침을 뱉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들이 나를 너무 엄격한 지도자였다고, 독재자였다고 비난하는 것을 달게 받겠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당신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박정희를 가장 많이 공부한 조갑재 대표가 그런 제목으로 책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역설, 박정희 대통령의 역설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발전의 역설이기도 한데요. 97년에 외환위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인데요. 과거에는 금융 지원을 통해서 산업자본을 육성했습니다. 박정희 시대가 그랬죠. 금융 자원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독과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산업에 경쟁력 있는 액터가 누구냐, 기업이 누구냐, 그 기업을 찾아서 지원을 하고 또 지원받은 기업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크린하면서 평가를 했어요. 국가가 할 일이 참 많았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할 일을 참 잘 수행한 거죠. 본인이 하거나 본인이 믿는, 본인과 도덕적인 공유를 하는 관리들, 자기 참모들한테 그 평가를 하게 해서 말하자면 권한을 위임해서 잘 평가를 하고 잘못된 기업은 특혜를 회수하고 퇴출시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업이 잘하면은 그 기업을 픽업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랬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더 시장의 자율성,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과거에 국가가 자율적이고 역량이 있다. 역량이 있다는 것은 이제 관리할 능력이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가가 그것을 아까 예를 들었던 것에서 기업을 감시하고 감시해서 잘하는 기업은 잘했다고 평가하고 잘한 거에 따라서 지원을 더해주고 못한 것은 못한 거에 따라서 지원을 뺏어가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어야 역량이 있는 건데 자율성만 주고 역량은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조금씩 변해서 김영삼 정부가 되면은 국가 관리들의 어떤 도덕성이 무너지고 그 도덕성 없이 그냥 말하자면 재임 기간에 한탕 하자라는 어떤 입장이 강화가 되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능력이 없어지면서 말하자면 국가를 상대로 한 시장의 자율성은 늘어나는데 국가가 그런 것을 시장이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것을 평가하는 능력은 떨어져 버려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었고 외환 얘기는 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이제 많이 진출을 해서 해외 금융 영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이제 국가 중심의 어떤 금융 규제가 있으니까 이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해외 시장에서 역할을 하니까 해외에 이제 기업 자회사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럼 예컨대 홍콩, 싱가포르, 뭐 런던 이런 데서 자회사를 세우고 거기서 금융 자원을 직접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업인은 한국에다가 그 돈을 끌어당기면은 과거에 국가가 지원하는 금융에만 목을 매다가 금융이 자율화되면서 그런 식의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정부가 더욱더 외환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아예 그런 문제에 관심을 안 기울인 게 김영삼 정부고 그 김영삼 정부의 그런 무능이랄까요? 무관심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가가 확인도 못하는 돈을 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이 빌립니다. 그것도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릴 때 장기 저리의 자금을 빌리면 좋은데 뭐 급하니까 단기 고금리로 해외 시장에서 단기 고금리로 빌립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금리가 그때만 해도 비쌀 때니까 국내에서 빌리는 돈보다는 싼 돈을 빌려올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관리를 안 하는 게 못하는 게 관리하는 것을 포기한 게 김영삼 정부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해외에서 돈을 막 꿔서 막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여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서 국가는 이제 외환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판인데 해외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이 잘 나갈 때는 돈을 잘 꿔주다가 아시아권의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보다 태국,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이제 그 외환위기가 먼저 시작됐더니 단기적으로 꾸어준 돈을 회수해가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한보 철강이니 뭐 그때 기안이 이런 데가 막 무너지면서 한국 경제가 망가진다 그러니까 이 돈 꿔준 전주들이 야 한국의 기업 너네들한테 돈 꿔준 거 우리 못 받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갚아라. 맞으면 롤오버를 안 해주고 막 돈을 빨리 갚으라 그러니까 이제 외환위기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꾼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꾸어서 외환보유가 늘어났다가 그걸 막 갚게 되니까 외환보유가 급격히 줄고, 외환보유가 그래서 이제 뭐 그날그날의 수출 수입에 따른 밸런스를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디폴트가 돼서 좀 금융위기, 자원이 고갈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채무국으로, 부채를 못 갚는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외환위기인데, 이 외환위기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김영삼 정부의 말하자면 성공에 도취한 자만이라 그럴까요? 박정희 체제가 만들어준 성공을 자기들은 프리라이딩해서 과실만 따먹고 있다가 그 과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 열매를 맺는 나무를 죽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외환위기가 닥치고, 그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 김대중의 최대 현안은 이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였는데,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게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국가가 없는 금융자본을 해외에서 차관 같은 방법으로 막 끌어와서, 또 뭐 일본에서 우리한테 배상한 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렵게 돈을 만들어서 포항제철도 짓고 고속도로도 닦고 여러 가지 공장을 지었잖아요. 돈 모으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성공 덕분에 외환위기가 벌어졌을 때는 해외에 그래도 금융 뭐 IMF나 IBRD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한국 경제가 근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IMF 돈을 꿔주자. 그러면서 맞으면 국제금융기관에 돈들이 이제 들어오죠. 그럼 그 돈을 김대중 정부는 어려운 기업 중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한테는 아예 그 회사를, 그러니까 문을 닫더라도 지원을 안 하겠다. 왜냐하면 니네한테 들어가는 돈은 쏟아 부었는데 회사가 망해버리면은 말하자면 이게 날아가 버리는 돈이 되니까 지원을 안 한다 하는 평가를, 말하자면 역량이 있어서, 국가의 역량이 있어서 그 기업이 앞으로 돈을 계속, 일시적인 자금 회전이 부족해서 돈을 지원해주면 기업이 살아날 기업인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예 문을 닫게 하는 게 좋은지 하는 평가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해외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옵니다. 그 돈을 이제 공적 자금이라 해서 씁니다. 금융권의 부실한 금융권을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인다. 어떤 기업은 부실하고 어떤 기업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돈을 지원해준다 안 해준다 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에 도덕성이 있어서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뭐 나하고 가까우니까 얘는 살리고 나하고 안 가까우니까 얘는 죽이고, 그래서 그때 날아간 기업이 대우잖아요. 4대 재벌에 속했던 대우가 완전히 날아갑니다. 해체되고, 또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일은행 매각이다, 뭐 온갖 건들, 맞으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나마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해외에서 한국 경제는 근본은 괜찮은데,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까 한국을 도와주자 하면서 해외에서 뭉태기 돈이 500억 불 뭐 이런 돈들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이제 어느 기업에 주고 어느 은행에 지원해 주느냐 하는 거에서 사사로운 게 끼어서 박정희 때 같이 도덕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챙겨주고 나하고 안 가까운 사람은 넘겨주고,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을 공적 자금의 투입과 회수를 통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공적 자금은 외환위기 당시에 국가가 동원한 시장 개입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금융정책 수단이죠. 맞으면 김영삼 정부 때 이런 거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외환위기가 와서 안 할 수가 없게 됐고, 처음에는 국회의 감시도 안 받고 막 썼어요. 그래서 공적 자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회수하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찬찬히 뜯어보면은 국가가 경제 관리를 방만하게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지표는 공적 자금에 투입한 돈을 얼마나 회수했느냐. 100% 회수했으면 잘한 거죠. 돈을 국가가 지불을 하고 그 지불받은 기업이 그 돈을 활용해서 일시적인 그 자금의 흐름을 풀어서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면서 푼 돈을 정부에다 갚으면은 맞으면 빵꾸가 하나도 안 나고 국가가 돈을 버리는 게 없는 거죠. 만약에 회수를 못하면은 그만큼 손해보는 거죠. 예컨대 전체 공적 자금을 100을 썼는데 50밖에 회수가 안 됐다. 그럼 50은 날아간 거예요. 50은 밑빠지동에 물 본 거예요. 이것을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원을 결정할 때는 국가가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뭐 경제가 개판이고 실업자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회사가 하루에 막 부도가 엄청나게 나니까 빨리 뭔가 국가가 해라 라는 국민적 요구가 엄청나서, 맞으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국가의 자율성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면서 내가 기업가를, 시장을 관리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고 5.16 혁명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냈는데, 그 관성으로 성장한 기업이, 경제가 위기가 오니까, 야, 국가가 옛날에는 관리 잘 했잖아. 김대중 너도 한번 해봐.
이런 이제 요구를 했고, 김대중은 그래서 굉장히 쉽게 경제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 해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국가가 뭘 좀 해보라라는 요구가 많았고, 당연히 이걸 해야지 대통령직을 제대로 한다고 평가를 받으니까, 맞으면 자율성은 높아졌는데, 국가에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자율성은 높아졌는데, 그렇게 하면은 자율성을 가지고 개입을 하면은 그 기업들이 살아나야죠. 돈을 쏟아부은 기업은 그 돈을 받아서 활용을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빌린 돈을, 지원받은 돈을 갚고 기업도 살고 그러면 좋은 거죠. 그게 얼마나 잘 됐느냐 하는 것을 가장 명료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게 투입한 돈은 얼마인데 회수한 돈은 얼마냐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 투입한 돈을 보여주는 게 241페이지의 표 7.1입니다. 재원별 공적자금 조성 현황,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외환위기가 벌어지는 97년 11월부터 2006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나, 그리고 공적자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달라서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또 공적자금을 투입했다가 회수한 자금을 다시 쓰는 거, 그 다음에 공공자금, 기타 자금,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인데 그 카테고리까지 자세히 이해하실 거 없고, 전체적으로 공적자금을 168조를 썼어요. 168조면 지금 돈으로도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 당시는 예컨대 이 공적자금의 비중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168조를 썼는데 168조가 그 당시 재정하고 어느 정도나 비교해서 어느 정도나 큰 돈인지를 보여주는 게 표 7.2입니다. 244페이지에 보면은 공적자금의 국가 재정에 대한 비율이라고 해서 98년부터 2006년까지를 정리했는데요. 보면은 아까 얘기한 168조 중에 98년에 쓴 게 55조 예요. 엄청나게 쓴 거죠. 그러니까 55조라는 돈을 국가가 썼는데, 그 당시에 중앙정부의 일반 회계가 73조, 1년 예산이 73조였어요. 근데 그 중에 55조가 공적자금이에요. 그래서 1년 전체 쓰는 돈에, 정부가 1년에 쓰는 돈의 약 75%를 공적자금으로 쓴 거예요. 엄청나게 쓴 거죠. 99년에는 그 비율이 48%, 약 50%예요. 전체 예산의 반 정도 되는 거. 그게 35조. 2000년에는 액수로 37조, 전체 예산의 46%. 2002년이 되면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액수가 줄어듭니다. 공적자금으로 쓴 게 27조, 전체 국가 예산의 27%. 그 다음에 2002년이 되면은 급격히 줄어서 공적자금이 3.7조, 국가 예산의 약 3%. 그래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쭉 내려가서 2006년까지는 이제 작은 돈이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98년, 99년, 2000년, 2001년에 돈을 많이 썼고, 168조의 거의 대부분이 그 4년 동안 쓰여졌고, 그 4년 동안 각각의 해에 쓴 돈을 보면은 그 해의 정부 예산의 뭐 어떨 때는 4분의 3, 어떨 때는 50%, 작을 때가 25%. 엄청난 돈을 썼죠. 그렇게 큰 돈을 썼는데, 이 168조가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얼마나 회수가 됐느냐 하는 것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평가를 보여주는 게 몇 페이지냐 하면요, 페이지 수가 많이 뛰어넘어서 267페이지에 보면은 표 7.9가 있습니다. 공적 자금의 회수 상황. 그래서 2006년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정리한 건데요. 168조 중에 회수를 한 것은, 그러니까 168조 중에 79조. 이게 비율로 치면 47%예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으로 168조를 썼는데 2006년까지 회수가 된 돈이 약 50%, 47%. 액수로는 80조 정도. 그러니까 약 반 정도를 회수했는데, 그러니까 쓴 돈에 비해서 국가에 돌아온 돈은 반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반은 그냥 하늘에 날아간 거예요. 물론 2006년 이후 2007년, 2008년에도 회수가 조금씩 되지만 굉장히 작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 무슨 왕창 회수가 돼서 국가 재정에 다시 큰 보탬이 되는 회수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 200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아마 조금씩은 뭔가 회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주 작은 액수고, 큰 덩어리는 이제 이미 다 끝났는데 회수 못한 게 전체 50%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없는 돈으로 돈을 모아서 경부고속도로 짓고 포항제철 짓고 공장 짓고 했어요. 그 기업들이 그 없는 돈을 다 갚았죠.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을 서고 차관을 들여와서 기업을 세워서 기업의 빚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기업들이 나중에 다 성공해서 그 돈을 다 갚으니까 이제 차관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빚 갚아야 되는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엄청나게 고용을 창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중산층이 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과정에서 보면은 국가가 이미 상당한 발전을 한 상태에서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더니 해외에서 돈을 많이 꿔주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공적 자금이라는 것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요. 그
큰 돈을 김대중 정부가 여기에 쓰자 저기에 쓰자 결정해서 썼어요. 써서 10년 후가 돼서 돌아온 걸 보니까 반밖에 못 돌아온 거예요. 없는 돈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박정희 대통령, 있는 돈으로 밑빠진 덕에 물 부어서 국가재정을 낭비한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딱 비교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것만 봐도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국가 발전에 기여했나를 잘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공적 자금의 투입과 회수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역량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서 경제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은 떨어지고 자율성은 높아졌지만, 자율성은 높아졌는데 역량이 떨어지는 게 오히려 더 재앙이에요. 자율성과 역량이 같이 있어야 개입을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 사이에 뭐 경제 집중이나 예컨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재벌 체제가 박정희 체제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경제의 경제력 집중이 너무 심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외환위기 때 그런 것을 완화하겠다고 막 재벌을 해체까지 했잖아요. 대우 재벌을. 그랬는데 실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약화됐느냐 하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257페이지 표 7.8입니다. 이게 91년부터 2006년까지 91년, 96년, 2001년, 2006년 그러니까 5년 단위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이제 걸치면서 5년 단위로 50대, 상위 50대 혹은 상위 200대 기업의 자산과 매출 현황을, 그 비율을 정리한 겁니다. 자산을 기준으로 탑 50대 기업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50대 기업이 전체 GDP 대비 91년에 50대 기업이 차지하는 자산의 비율이 55%였어요. 55.5%. 이게 96년, 5년 후가 되면 50대 기업의 자산의 비율이 61%로 늘어납니다. 또 5년 후 2001년이 되면 67%, 거의 70%, 68%로 늘어나요. 91년부터 96년, 2001년을 거치면서,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상위 50대 재벌의 자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경제력이 집중이 더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200대 기업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91년에 84%였다가 96년이 되면 95%가 돼요. 2002년이 되면 100%가 넘어가요. 매출로 봐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매출도 91년에 50대 기업을 본 38%에서 96년이 49%, 2002년이 54%, 2006년이 56%. 200대 기업의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 전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70%, 78%, 86%, 82%. 다른 말로 하면은 기업의 경제력,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그런데 재벌 체제의 경제력 집중이 계속 강화됐다고 비난은 박정희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 특히 좌파 경제학자들. 또 국민들은 그 말에 현혹돼서 믿고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지금보다 훨씬 강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 강화됐어요.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이 강화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나쁜 역할을 했는데, 사람들은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금모으기에서 돈 모은 거는 외환위기의 세 발의 피입니다. 외환위기 때 필요한 돈에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정말 눈물겨운 금모으기를 했죠. 저는 그 노력 자체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금모으기는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것이고, 다만 국민들 사이에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했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위기감을 김대중 정부는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자율성을 굉장히 높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개입을 했어요. 개입하면은 역량이 있어서 개입한 결과를 회수한 돈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회수는 반밖에 못했어요. 제가 어느 학술에 의해서 50% 회수라서 김대중 정부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앞에 박정희 대통령이랑 비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투입한 돈의 10배, 20배, 100배, 1000배를 만들어냈잖아요. 포철에 들어간 돈을 지금 돈으로 따져보세요. 들어간 돈에 비해서 포철이 만들어낸 생산성, 그 이유는 엄청난 거죠. 투입에 비해서 맞아 결과를 엄청나게 잘 만들어낸 게 박정희 대통령이라면은, 김대중 정부는 들인 돈의 반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반밖에 못 건져서 김대중 정부는 굉장히 문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어느 외국 학술회에 가서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외국 학자들이 대부분 제3세계 전공하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학자들인데, 야, 그래도 다른 외국에 비하면 김대중 정부는 잘한 거야. 50% 회수하면 굉장히 잘한 거야. 다른 나라는 20%도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진짜 놀랐습니다. 아, 다른 나라 독재자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막 써서, 맞아요, 국가 채무를 막 늘렸는데, 그 늘린 것을 나중에라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받는 것의 비율이 20% 30%도 안 되는데도 권력을 잡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비난도 안 받는데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경제를 잘 운영해놓고 왜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냐. 김대중 정부랑 비교하면 너무 잘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고, 외국 학자들은 김대중 정부가 50%밖에 못 받았다고 비난하는 너를 보니까 내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다른 외국에서는 공적 자금을 그렇게 투입해서 50% 회수한 경우도 별로 없더라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에피소드인데요. 자, 이제 돌이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자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국가가 여전히 역할을 해야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2차 산업을 만들 때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잘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경제가 복잡해졌고 관련된 관계자들이 너무 많고 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시장에 다 맡기자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오히려 보수 우파 쪽에 그런 이론가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분들은 시장에 맡기면 그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어떤 인센티브, 도덕적 기준 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전제하는 게 각자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추구하면서 각자가 노력하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파이가 늘어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고전적인 자유방임 국가적인 배경을 가진 영미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미적 전통이 아니고 독일이나 일본 같이 국가가 개입하는 국가, 또 우리나라 같이 국가가 경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에서는 저는 잘 안 통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시장을 아무리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최소화시켜도 여전히 국가의 규제와 감시는 중요합니다. 그 규제와 감시를 하는데 도덕적 어떤 무장 없이 그냥 들어가서 국가의 역할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요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자력을 해체하면서 원자력 대신에 태양열을 한다. 태양열 하는 사람들이 다 정권의 실세와 이래저래 관련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하고 가까운 회사한테 맡기고 하니까 그 태양열 산업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뭐 조국으로 대표되는 내노란불, 하여튼 국가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도덕성 부분에서 국가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고 나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다. 그래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 하는 개념이 없이 그냥 시장 자율에 맡기자고 하면은 시장이라는 게 꼭 공공의 선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 영미적인 전통에서는 가능하다. 근데 영미적인 전통이 아닌 유럽에서의 독일이나 혹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잘 안 된다. 거기다가 우리는 현재 좌파 정부가 들어서 시장을 국가가 견제하고 통제하는 걸 굉장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도덕성에서 박정희 시대의 그 공직자가 갖고 있던 그런 개념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없는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뭐 하나만한 그 이상한 최저임금 주는 일자리만 많이 늘려서 뭐 거기에 뭐 노인들 가서 일하게 하고 학생들 가서 일하게 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 국가 돈을 써서 흐지부지 써서 이렇게 한 해 일자리, 두 해 일자리를 만들어서 다 쓰고 나면 이제 까먹는 거죠. 베네수엘라로 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는 게 지금 이제 목전으로 다가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이 아니냐. 그렇게 보니까 이걸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연결해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스템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었고, 그 탁월한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예컨대 우버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제를 발전시킨다. 아마존이 새로운 걸 한다. 무슨 뭐 휴대폰,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지만 아이폰이 잘한다. 이런 해외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바이오 산업에 어떤 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할지 사기당하지 않고 평가를 잘해서 정말 국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을 해줘야죠. 근데 그 기업, 국제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지원한 거 나중에 보면 다 정권 실세하고 연관이 돼서 뒷돈 받고선 개판 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상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아무리 민간에서의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민간에서의 창의력. 민간에서의 창의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창의적이다, 이 사람은 창의적이 않다라는 것을 관에서 평가를 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해서 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지고 뒷돈 받는 사람이 평가를 하면서 뒷돈 받아서 평가 잘해주고 뒷돈 안 받은 놈은 평가 나쁘게 해주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 4차 산업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 시스템을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는 게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자유화라는 이름으로 망가뜨리기 시작한 박정희 시스템을 김대중 정부 이후의 좌파 정부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더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고 앞으로 경제 발전을 잘 이끌어 가려면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 중에서도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건 물론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제도적인 장치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의 개인적, 도덕적 기준입니다. 그거 없이 제도적 장치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됩니다. 제가 앞에 어떤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적인 장치는요, 다른 나라가 성공한 거 있으면 우리가 그대로 베껴올 수 있어요.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자. 문제는 거기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의 도덕성, 이념, 동기, 내가 발전하는 것이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내가 발전하는 거다라는 일체감이 있어야 국가 발전이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서 시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 없이 국가야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발전하겠다, 그게 개인적인 치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상태로 가면, 그래서 저는 국가를 위주로 하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도덕적 어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요새 참 없습니다. 보수 우파의 많은 지식인들이 그냥 시장에 맡기자만 얘기하는데, 시장에 맡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은 결코 국가가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이 아무리 활성화돼도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국가의 역할이고, 그럴 때 그 국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국가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평가가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나라가 과거랑 비교해서 엉망진창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설명이 설득력이 있으면은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틀딱TV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틀딱